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학 만점을 책임질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다들 재정학 공부하시다가 이 지방재정 파트만 나오면 갑자기 머리가 막 찌끈찌끈 아파오고 그러셨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요, 우리 수험생들의 바이블, 바로 이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교재에 딱 펴놓고 제일 헷갈리지만 시험에는 무조건 나오는 지방재정 조정제도 한번 제대로 완벽하게 정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런 말 진짜 많이 듣지 않으세요?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큰일입니다. 세수가 모자라서 이 사업은 도저히 못합니다.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왜 어떤 동네는 돈이 막 남아돈다는데 유독 우리 동네는 맨날 돈이 없다고 할까요? 바로 이 당연해 보이는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지방재정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아니, 우리 동네는 대체 왜 이렇게 가난한 걸까? 이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해서요. 두 번째, 이때 중앙정부라는 구원투수가 어떻게 등판하는지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근데 이 구원투수가 던진 공이 어쩌다가 독이 든 사과가 될 수 있는지 그 함정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게임을 승리로 이끌 필승 전략까지 차근차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도대체 왜 지방정부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일까요?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버는 돈, 즉 수입이랑 써야 할 돈, 지출이 안 맞는 거죠.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재정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울 강남의 한복판이랑 저기 멀리 있는 조용한 농촌 마을이 있다고 쳐요. 1년 동안 걷어들이는 세금이 과연 비슷하기라도 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대기업 본사가 쫙 깔린 곳이랑 그렇지 않은 곳은 세금 수입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이건 누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제적인 현실인 거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중앙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럼 중앙정부가 이 불공평한 게임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하고 꺼내드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방재정 조정제도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인데요. 이 카드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필살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다들 우리 교재 731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우리 정병렬 선생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딱 정리를 해주셨죠? 이 시스템의 두 개의 큰 기둥, 바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가 어떻게 다른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이번 파트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둘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지방교부세는 조건이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너네 살림살이 너무 팍팍하니까 이걸로 부족한 거 메워서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는 유지해라 하고 주는 일종의 기초 생활비 같은 겁니다. 반면에 국고보조금은요.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 돈은 무조건 다리 짓는 데만 써야 돼 하는 식으로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일종의 프로젝트 지원금인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바로 나와야죠. 교수님, 조건이 없다는 건 그럼 정말 아무데나 막 써도 된다는 뜻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놀랍게도 맞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딱 명시하고 있잖아요. 이걸로 공무원 월급을 주든 부족한 운영비를 메우든 중앙정부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돈인 겁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렇게 중앙정부가 부족한 살림을 지원해주는 어떻게 보면 참 착한 제도잖아요. 근데 이게 예상치도 못한 아주 위험한 문제를 낳습니다. 이 착한 제도가 어떻게 위험한 함정이 되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이름도 중요한 연성 예산 제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이 용어는 시험에 안 나오면 제가 아무튼 무조건 나옵니다. 별표 5개 치세요. 연성 예산 제약.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에이, 어차피 내가 사고 쳐도 누가 와서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예산을 그냥 흥청망청 써버리는 상황이에요. 마치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믿고 신용카드 팍팍 긁는 철부지 자녀랑 똑같은 거죠. 그 마음, 그게 바로 연성 예산 제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재 732페이지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경제 주체의 행동에 엄격한 제약이 적용되지 못하는 예산 제약이다. 아니, 왜 엄격한 제약이 적용이 안 될까요?
바로 외부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누군가 나를 구해줄 거라는 기대감, 이게 바로 연성 예산 제약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재료인 셈이죠. 자, 그래서 결국 도덕적 해이라는 아주 무서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지방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서 재정 위기에 빠졌어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아이고 저기 큰일 났네 도와줘야지 하면서 돈을 줍니다. 그럼 이걸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지방정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하, 우리도 일단 사업 크게 벌이고 문제 생기면 정부가 다 해결해 주는구나 하면서 너도 나도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끝도 없이 쓰러지는 도미노를 대체 어떻게 멈춰야 할까요? 이 위험한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우리 교재는 3가지 아주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에 732페이지랑 733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첫째, 자본시장의 효율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돈 함부로 쓰는 지자체한테는 은행에서 대출금리 확 올려버려라 이거예요. 시장이 직접 벌을 주는 거죠. 둘째, 토지시장의 효율화. 지자체가 돈을 엉망으로 써서 동네가 살기 나빠지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정신 차려라고 막 압박을 넣겠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 및 제도의 정비. 아예 법으로 중앙정부는 절대 쉽게 도와주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와줄 거라는 기대 자체가 싹 사라지겠죠? 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1분 요약 들어갑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혹시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머릿속에 꼭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 4가지 용어는요, 사실상 오늘 내용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큰 우산 아래에 조건 없는 지방교부세와 조건 있는 국고보조금이라는 2가지 도구가 있다. 그런데 이 지원이 바로 연성예산제약이라는 도덕적 해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이 관계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각각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돕는 중앙정부의 따뜻한 지원, 그리고 그 지원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려는 지방정부의 자율, 이 둘 중에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 둘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딜레마를 깊이 고민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재정학 고수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만점을 응원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